사과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설날 아침 김정희는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 명절이면 먼저 찾아가 반찬을 챙기던 어머니가 자식의 집 현관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사과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며느리의 차갑게 닫힌 목소리와 고개조차 들지 않던 아들의 침묵. 그날 김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준 것들이 언제부턴가 자신을 올가매는 사슬이 되어 있었다는 거리요. 통장, 보험, 적금 모두 공동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자신의 돈인데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가져온 서류 한 장. 어머니 명의 보험 정리되면 전세금 해결 가능. 이건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이제 김정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인가. 설날 전날 오후 김정희는 만두와 사골국이 든 보온 가방을 들고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가방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명절이면 늘 이렇게 찾아가 반찬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그게 어머니의 자리라고 믿어왔던 거지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문틈 사이로 얼굴만 내민 채 김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어머니, 지난번 서류 보신 거 아직 사과 안 하셨잖아요. 오늘은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순간 김정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라니. 며칠 전 우연히 본 그 종이 뭉치를 말하는 건가요? 보험 명의를 정리하겠다던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문서들을요. 그걸 본 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자신의 돈인데, 자신의 보험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사과를 받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절이었어요. 명절에, 그것도 가족이 모이는 날에 사과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선언이었던 거지요. 김정희는 현관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엔 이미 제사 음식이 차려지고 있었고 아들은 그 옆에서 젓가락을 놓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을 느꼈을 텐데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움직이며 상을 정리할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말보다 더 명확한 대답이었어요. 김정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보온 가방을 현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잡이를 놓는 순간 평생 붙들어온 무언가가 함께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지요. 아파트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김정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참아온 시간들이, 양보해온 순간들이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아니, 어쩌면 진작부터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누군가는 과일 상자를 들고 웃으며 걸어가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바삐 움직였어요. 모두가 가족에게로 향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김정희는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자식이 있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 혼자였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며 김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지 아니면 시작인지. 무언가가 끝났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가방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들의 현관 앞에 두고 왔으니까요.
텅 빈 가방처럼 그녀의 마음도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김정희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명절 음식 대신 텅 빈 식탁 위에 놓인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젓가락을 들다 말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김정희는 안방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앉은 낡은 파일을 펼치자 몇 년 전 작성한 공동명의 서류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통장, 보험, 적금까지 자신의 이름 옆에 아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걸 보며 김정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아들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고 빚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그 시절이었지요. 어느 날 밤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름을 빌려달라고 채권자들이 추적하지 못하게 재산을 옮겨 놓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김정희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부모 아니겠냐는 생각뿐이었지요. 며느리도 함께 왔었어요. 그날따라 며느리는 유난히 공손했고 김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손길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진심이 아니라 필요였던 거지요. 통장을 공동 명의로 바꾸고 보험 수익자도 아들로 추가했습니다. 김정희는 그게 일시적인 조치라고 믿었어요. 사업이 정리되고 빚을 갚으면 다시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김정희도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가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며느리가 물었어요. 왜 해지하느냐고. 그 돈은 나중에 손주들 교육비로 쓸 거라고 했지요. 김정희는 그저 자신의 용돈이 필요해서였는데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돈을 쓰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건 우리 가족 자산이잖아요. 함부로 쓰시면 안 되죠.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김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 속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보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희가 평생 붓던 월 납입금이 이제 만기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느 날 보험 서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 자신들이 관리해드리겠다고. 그게 효도라고 했어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통제가 되었습니다. 김정희가 병원에 가려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을 때 며느리가 서류를 가져가더니 며칠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결국 김정희는 자비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자신의 보험인데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 들렀다가 식탁 위에 펼쳐진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험명의 정리, 만기 해지 후 전세금 충당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지요. 김정희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보험을, 자신의 노후 자금을 이미 자기들 돈처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서류를 봤다는 걸 며느리가 알게 됐고 그날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김정희가 자신들을 믿지 못한다며 서운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설명은 하지 않았지요. 왜 그런 서류를 작성했는지, 왜 김정희 몰래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왔습니다. 김정희가 반찬을 들고 갔을 때
며느리는 사과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김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한 게 잘못인지 아니면 자식을 믿었던 게 잘못인지 말이에요. 서류 파일을 덮으며 김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준 신뢰가 도와주려던 마음이 어느새 자신을 묶는 사슬이 되어 있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사슬은 이제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김정희는 잠들 수 없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자신이 모르는 출금 내역들이 보였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김정희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돈들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결국 화면을 끄고 말았어요. 전화를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들은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 속에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김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설날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밤, 김정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와 아들의 침묵만이 맴돌고 있었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김정희는 누가 찾아올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손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밝던 얼굴은 어두웠고 손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서연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정희가 물을 따라주는 동안에도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서연이 가방에서 출력된 서류들을 꺼내 김정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셔야 돼요. 김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발신자는 며느리, 수신자는 아들이었어요. 날짜는 석 달 전 김정희가 서류를 우연히 봤던 그 시기보다 훨씬 이전이었지요. 이메일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김정희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명의 보험 정리되면 전세금 해결 가능, 만기 후 바로 해지 절차 진행, 설 끝나고 바로 정리 들어가자는 문구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있었고 김정희 몰래 해지 상담을 받았던 기록까지 남아 있었지요. 김정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출금된 돈들, 카드 결제 내역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손주 교육비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빠져나간 돈들이 모이고 모여 이제는 수백만 원에 달하고 있었지요. 마지막 장을 보는 순간 김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며느리와 아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자 아들이 답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자신들 거니까 미리 정리하는 것뿐이라고.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김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지요.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컴퓨터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처음엔 믿을 수 없어서 며칠을 고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설날에 할머니가 문 앞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지요. 할머니, 저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당하시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김정희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어렸을 때처럼 작고 따뜻했어요. 자신을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지요. 서연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요즘 자주 싸운다고, 돈 때문에 매일 다툰다고 했어요. 전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라서 이사를 못 간다고, 그래서 할머니 보험을 당장 해지해야 한다고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고 말이에요. 김정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문 앞에서 쫓겨난 이유를요. 며느리가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이유를,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자신의 재산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거기엔 더 많은 자료가 담겨 있다고, 만약 필요하면 쓰라고 했어요. 김정희는 USB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돌아간 뒤 김정희는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평생 자식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던 거지요. 하지만 이제 김정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평생 모았던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보험, 적금, 부동산까지 하나하나 자신의 손으로 읽어낸 것들이었지요. 김정희는 수첩을 펼치고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해지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쫓겨났는지. 김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김정희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파일과 신분증, 도장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은행에 올 일이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지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라고요. 김정희는 가방에서 통장 5권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 전부 해지해 주세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공동명의 해지는 흔한 업무가 아니었고, 특히 나이 드신 분이 한꺼번에 여러 통장을 해지하는 건 더욱 드문 일이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동 명의자분도 알고 계시냐고, 혹시 가족 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말이에요. 김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통장이고 자신의 돈이라고, 해지하는데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김정희의 손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지요. 은행을 나온 김정희는 곧바로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평생 붙던 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고 공동 명의를 해지하는 게 오늘의 두 번째 목표였어요. 보험사 상담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과 상의는 하셨냐고, 이렇게 급하게 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김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고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요.
상담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수익자란에 적혀 있던 아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김정혜 자신의 이름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다음은 적금이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10년을 붓던 적금도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은행 직원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는다며 만기까지 기다리는 게 어떠냐고 조언했지만 김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자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자신의 돈을 자신이 지키는 것, 그게 더 중요했지요. 오후가 되어 김정희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인감도 새로 파기하고 등록했어요. 오래된 인감은 아들도 알고 있었고 며느리도 사용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도장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때였습니다. 김정희는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가방 속에는 새로 발급받은 통장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고 그 모든 것엔 오직 자신의 이름만 적혀 있었지요. 그날 밤 김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흘 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였지요. 김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고 문자가 쏟아졌어요. 생활비 이체가 안 됐다는 내용, 통장이 왜 막혔냐는 항해, 당장 연락하라는 독촉이었습니다. 김정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분노도 공포도 이제 자신의 책임이 아니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김정희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차가 집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서 김정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표정은 설날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왜 이러시냐고, 갑자기 통장을 해지하고 연락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엔 사과나 반성은 없었어요. 오히려 비난과 원망만 가득했지요. 아들은 김정희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고요. 하지만 김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정희는 짧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김정희는 문을 막아섰어요. 설날 그날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전세금은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김정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돈줄이었다는 거리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김정희는 조용히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김정희는 듣지 않았어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김정희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전화는 계속 왔지만 김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대신 손녀 서연에게만 연락을 했고 서연은 할머니를 응원한다고 말해주었지요. 김정희는 거실에 앉아 새로 발급받은 통장들을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자신이 평생 일하며 모은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 돈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정희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오랫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던 거지요.
중개인은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라며 작은 오피스텔 몇 군데를 추천했습니다. 김정희는 그중 햇볕이 잘 드는 남양집을 골랐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무엇보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지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사과하는 척했고 다음엔 회유했으며 마지막엔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김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하라고만 말했지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녀 서연도 함께였어요. 며느리는 서연을 앞세워 김정희를 설득하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김정희는 거실 식탁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지난 몇 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이메일 출력물, 그리고 손녀 서연이 건네준 증거 자료들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봉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정희는 봉투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거라고 모두 정리했다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김정희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서연이 부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할머니 돈은 할머니 거라고요. 며느리는 딸을 노려봤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서연과 말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괜찮다고 할머니 편에 서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지요. 이사 당일 김정희는 짐을 싸며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가족 사진들, 명절마다 함께 모여 찍었던 사진들이 나왔어요. 한때는 소중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사진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자에 담아 창고로 보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손녀 서연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둘이서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서연이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사왔고 둘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되지 않으시냐고요? 김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오히려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살 것 같다고 말했어요. 사람은 가족이라도 자기 자리를 빼앗기면서까지 함께할 필요는 없단다. 김정희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안아주었어요. 그 품 안에서 김정희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정희는 벌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식탁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몇 가지 차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둘이서 먹기엔 음식이 많았지만 김정희는 행복했어요.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식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먹는 밥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연락은 안 하시냐고요? 김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면 받아줄 거라고, 하지만 자신이 먼저 찾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빠도 깨닫게 될 거라고, 할머니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말했지요. 김정희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되어 서연이 돌아가고
김정희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새 집에서 보는 첫 명절 밤이었어요. 창밖으론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외롭지 않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김정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것보다 혼자라도 존중받으며 사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김정희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인 그 공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위해 차린 밥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차린 테이블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스스로 앉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준비하고 남을 위해 양보하고 남을 위해 참아왔던 김정희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창밖에 불꽃놀이가 끝나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김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거였지요. 김정희는 잠자리에 들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온하고 자유로운 잠이었습니다.